총리가 보통은 이제 바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네, 인쇄 시간 문서 출처 저장됐을까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겨레 보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용산이 무덤 같아. 컴퓨터도 없고 황당무계. 아까 이제 댓글창에 계속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얘기하시는 건데. 네, 지금 뭐 지난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박근혜 정권 이후에 이게 2017년 5월 기사인데 전임 정부가 자료 파기해가지고 뭐 컴퓨터에 참조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때만 해도 있었어. 응? 이번엔 컴퓨터도 없대요. 야, 진짜? 그냥 이삿짐으로 모든 짐을 다 옮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인사 관련해서 브리핑 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용사 부처에서 파견 오는 공무원들도 전부 다 원대 복귀시킨 겁니다. 뭐 사람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라 뭐 그 사람들은 퇴사하더라도 일반직 공무원들 파견 온 사람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야,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경향신문. 네, 이 대통령 용산 전쟁 지역 같이 아무것도 없어. 공무원 전원 복귀시킬. 저는 처음에 이 속보를 보고 공무원들 남아있는 선수들 이제 부처로 복귀시킨다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려가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시스템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서 새 정부 첫날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첫날부터 비판한 것이다. 네. 네, 전임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됐다가 원부서로 복귀한 공무원들은 전원 복귀시키겠다고 했다. 그냥 다시 지군용으로 다 도망간겨.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뭐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한 일이 없었겠지. 자기들은 공작 외에는. 더구나 이제 4월 4일 이후에는 더더구나 그랬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수인계 나라는 계속 돼야 되잖아요. 야. 더구나 이게 심각한 내용은 계속됩니다. 여기 보면 인선과 관련해서 원래 서명해서 결제를 해야 하는데 결제 시스템이 없다.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할지 인장도 없다. 거의 핵 폭발 이후에 뭐 그냥 원시 시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 서류를 온라인으로 결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결제하려면 시스템이 이렇게 컴퓨터에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결제 시스템이 인트라넷이 있어야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도 없고. 예. 그럼 이제 수기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고의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해서 초토화를 시켜놨다. 그러니까 뭐 전쟁 같은데 보면은 초토화 작전으로 인근의 마을이나 이런 데를 그냥 다 불사르고 폭탄으로 그냥 폭파시켜 버리잖아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건물만 멀쩡하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이거는 일말에 이게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아경제. 네, 윤석열 기록물 1365만 건 이관, 최대 30년 봉인 22만 건. 이게 기록물은 근데 이게 윤석열은 일반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계엄을 계획했고 실행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30년 봉인이 되어 있어서 좀 볼 수 있는 거를 지금이라도 만들면 반칙인가요? 법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이제 할 수 있어요. 네. 자, 기록물이 마치 1365만 건이라고 하니까 많은 것 같잖아. 근데 야로가 있으면 야로. 여기 또 사기가 있어. 얘들은 그런 단어를 안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10페이지짜리 자료잖아? 그러면 하나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부풀리고. 그 다음 봉인된 거는 22만 건. 요건 또 줄인 거야. 여러 가지 서류를 하나로 묶어갖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한 겁니다, 이거. 자, 상당히 심각한데. 그나저나 이제 여러분들 뭐 어제 개표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전 있었던 뭐 취임 연설까지
까지 다 궁금하실 텐데, 일단 당장 지금 뭐,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됐어요. 인사가 가장 중요한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자, 어제 저희 고발뉴스에서 예견해 드렸던 대로 인사가 났습니다. 네, 초대 국무총리의 김민석 지명, 국정원장은 이종석, 비서실장은 강훈식. 그리고 안보실장 위성락, 경호처장 황인권,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네. 자, 뭐 한 분 한 분 뭐 다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뭐 김민석 총리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네. 작년에 우리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했을 때 김민석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으로 1년간 사실은 2인자 역할을 철저히 해왔고, 그렇지. 그리고 사실 이번 계엄 관련해서 미리 정보를 알고 선도적으로 경고함으로 인해서 계엄 내란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총리는 환상의 콤비로 업무를 제대로 했다. 또 더 나가서 보면은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표 때 정책의 의장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총선 승리를 이끄는 그런 핵심 지도부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맞는 인사로 인사를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호흡은 당연히 맞겠죠. 네. 팀워크를 뭐 맞춰서 내란까지 극복을 했던 환상의 콤비니까. 근데 일단은 책임 총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국정을 전반을 장악하고 책임지면서 뭔가 힘있게 총리가 보통은 이제 바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네. 김민석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는 실세 총리죠. 실세 총리로 보는 게 예. 맞고 그러면 책임 총리다. 책임 총리죠. 자, 지금 일단은 정부 부처를 김민석 최고를 통해서 장악을 하도록 하고 자기는 외교, 안보, 자기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은 이제 외교, 안보 그리고 당장 TF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 뭐 이런 것들을 진짜 직접 챙기겠다 뭐 이런 의지로도 보이는데 분업의 개념. 그렇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혼자 이렇게 꽉 움켜쥐고 독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권력 배분에 굉장히 능수능란하십니다. 그렇죠. 일 시키는데. 권력이라는 게 그렇죠. 김지호 대변인도 실컷 일하다가 왔잖아. 네. 성남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실 좀 잘 부리는 거지. 권력자가 그러기가 어려운데 권력은 나누면 나눌수록 권력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라 아마도 책임 총리로서 그 역할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인사가 사실은 총리랑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분 다 공교롭게도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국회와의 유기적 관계. 국회 뭡니까? 법을 만드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럼 행정부와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콜라보를 이뤄서 앞으로 제도 개선도 거침없이 해나가겠다. 저는 이 포석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강력한 입법과 행정이 결합해서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초의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실제로 보면 역대 민주정부에서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여대 야소로 시작한 더구나 이런 그 아주 엄청난 과반수를 점한 국회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은 없었거든요. 없었죠. 그러니까 초반에 다 그냥 막 여소야대니까 끌려다니고 막 그러다가 막 언론에 막 핥히고 막 긁히고 막 이러다가 레임덕이 와가지고 막판에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은 말씀하신 대로 여대 야소 상황에서 강훈식이라고 하는 의원 그리고 사실 김민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김민석 총리도 배지를 지금 반납하고 오는 사람들이잖아. 비례도 아니고. 김민석 그죠? 총리 같은 경우는 사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리는요? 네, 총리는 사퇴. 근데 비서실장은 사퇴해야 돼요. 비서실장은 사퇴하고. 자,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 이종석,
안보실장 위성락 의원도 지역구가 있는 분이죠. 비례. 비례인가요? 네. 그리고 대변인 강유정 비례. 비례. 네. 그러면 뭐 그냥 승계하면 되니까. 아마도 국정원장 이종석 원장은 네. 이종석 원장이 통일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특수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꾀하고 싶다. 저는 좀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더구나 이 양반이 NSC도 하셨고요. 안보, 통일, 그러니까 완전 실세 국정원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전권을 부여받고 이른바 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 정권 초반에 대단히 중요한 국제적인 이 지도의 변화가 지금 예견이 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미 물밑에서 뉴욕에서 계속 북한과 접촉 중이고 이시다 쪽 일본도 지금 뭐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얼마지? 뭐 70억 불? 700억 불? 70조? 700조? 여하튼 이제 식민 지배 보상 배상과 관련해 가지고 물밑에서 지금 작업 중이다라고 하는 정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칫 여기서 정보를 가동해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만 완전 패싱되는 한반도 이 지도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우리만 패싱당할 뻔했는데 그 와중에 컨트롤 타워로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요거 아주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성락 안보실장도 네. 제가 이제 위성락 의원님이 국회 입성했을 때 한 번 정도 뵌 적이 있는데 정말 안정적이고 성실한 그런 베테랑 공직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 전문가들을 요소에 배치해서 국정 혼란이 없게 제대로 인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장 황인권 대장이시죠, 이번 예비역. 네. 요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또 수예요. 이게 이제 네. 경호처가 사실 지금 권력의 신이요, 뭐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지금 경호처가 어떻게 보면은 내란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이 반란군의 중심지였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도 안 됐고 뭔가 좀 기강을 세워야 되는데 황인권 경호처장 정도 돼야 좀 제대로 기강을 세우지 않을까. 사실은 그때 막 총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공권력에 대항해서 싸우고 이런 모습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호처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죠. 제대로 혁신해야 됩니다. 네, 황인권 대장 출신인데 뭐 삼군사관학교 출신으로서 거의 입지전적으로 대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많이 자문을 해주셨고 군 예비역 장성들 대거 영입하는 데도 역할을 하셨는데 경호처장 황인권 그리고 경호차장이 박관천 저희 고발뉴스에도 자주 패널로 나오셨죠. 여기 앉으셨죠. 그래서 저랑 스픽스에서 오랫동안 방송을 같이 했는데 경호처장이 황인권이고 경호차장이 박관천 전 행정관. 제가 대충 경호처 분위기를 좀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지금 이거 엄청난 변화가 있겠구나 라면서 이를 딱 안 다물고 이제 딱 이렇게 도열해 있는 그런 상태. 긴장하겠죠? 네네.